네, 지난 주말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모욕 외교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근래 외교사에서 정말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방국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아주 격한 고성, 언성, 모욕 이런 정말 충돌을 치달으면서 사실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라기보다도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미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데 막 뭐 말싸움하고 고성이 높아지고 상상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일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막 정말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고 또 젤렌스키도 목소리를 막 높이면서 같이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뭐 이미 다 들으셨겠죠?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겠습니다만은 자, 이 브라이언 글렌이라는 한 유튜브 채널의 기자의 그 질문에서부터 이 상황은 시작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 브라이언 글렌이라는 기자는 당신은 왜 백악관에 오는데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정장이 있기는 있느냐? 뭐 이렇게 모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다소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나도 정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이 끝나면 나도 당신처럼 정장을 입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보다 더 비싼 걸 입을 수도 있고 하다가 이제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당신보다 더 비싼 걸 입을 수도 있고 뭐 당신보다 좀 더 싼 걸 입을 수도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 입을 것이다 라고 비교적 차분하게 잘 받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아닌데 저런 모욕적인 질문이 들어가면은 버럭버럭 화를 내고 좀 흥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차분하게 잘 받아내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고 비교적 차분하게 받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 결국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끼어듭니다. 당신은 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 당신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라면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를 결국 참지 못한 표정으로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져 여러 번 했다. 그런데 부통령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언성 높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라면서 이제 분개하는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제 큰형님이 끼어드는 것처럼 큰형님처럼 곧바로 이제 끼어들면서 부통령이 당신한테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다. 당신이 지금 높이고 있지. 이러면서 그런데 당신은 지금 보니까 협상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당신은 그리고 뭐 갖고 있는 카드도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되는 양국 회담 전에 인사 나누는 그런 회담 전 그 기자들이 그 생중계를 하고 기자들이 그 촬영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벌써 한 겁니다. 복장 문제를 비롯해서 뭐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닌 그 약한 처지에서 근데 도움을 청하러 미국에 온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네가 지금 뭐 이거 언성 높이고 그럴 때냐? 카드도 네가 쓸 수 있는 카드도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는 얘기죠. 약자가 도움을 청하러 온 주제에 뭔 그렇게 말이 많어? 그리고 네가 조금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고 맞는 말인데 뭐 이렇게 언성 높이면서 그래 넌 지금 협상할 태도가 안 됐어 라면서 핀잔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리 좀 깔아놓은 미끼를 결국은 덥석 물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에서 언성도 높이고 화도 내고 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트럼프 대통령은 생생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미국은 여러 가지를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미끼를 깔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인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역시 뭐 자질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세계인이 갖도록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생각. 그리고 백악관에서 큰 실수를 하게 함으로 만들면서 결국은 이제 광물 협정에 있어서 약점을 잡겠다라는 작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생각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손을 들어주고
우크라이나를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세계 일각에서는 또 미국 내 일각에서는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논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젤렌스키를 일부러 화를 내게 막 만든 겁니다. 그래서 봐라. 지금 일각에서는 내가 왜 젤렌스키 안 도와주고 러시아 자꾸 도와주냐고 그런 얘기하지만 이런 상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정말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미끼를 문 거죠, 젤렌스키가. 자, 정장을 왜 입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뭐 모욕적인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질문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질문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그 전 세계로 막 생중계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에서 뭐 한 가지 좀 물어봐도 되겠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정장을 입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지만 당신은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라는 질문.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자, 당신은 왜 정장을 입고 백악관에 오지 않느냐? 사실 거기까지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자가 질문 외에 붙여서는 안 될 말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 당신이 정장은 입기는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거는 좀 고의성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전 세계인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 다 압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외국에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은 뭐 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라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굳게 좀 다잡아야 되는 그런 전쟁통인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부러라도 좀 터프한 복장을 입고 외교 현장을 다닌다라는 것을 사실 그 기자도 정말 기자라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그 기자가 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자일까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럼 그 기자가 누구인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는 사실 미국의 대형 신문사나 뭐 방송사의 소위 레가시 언론의 기자는 아닙니다.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NBC, ABC, CBS, 팍스뉴스 이런 뭐 기존의 대형 방송사나 기존의 신문사의 기자가 아니라고 제가 그를 뭐 디스하려는 생각, 뭐 무시하려는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팩트를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위 그런 기성 방송사의 기자는 아닙니다. 일종의 유튜버입니다. 극우 성향의 방송을 내보내는 Real America's Voice라는 유튜브 채널의 브라이언 글렌이라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뭐 운영자도 아니고요. 그 유튜브 채널에 고용돼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하이힐 신은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여성 하원 의원의 남자친구입니다. 자,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의원은요, 워낙 강성 극우파에다가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트럼프 충성파 의원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녀를 하이힐 신은 트럼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브라이언 글렌이라는 그 기자는 여자친구인 그린 의원의 후광으로 백악관 취재가 허용이 됐고 또 뭐 허용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자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되려 언성을 높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예정됐던 어떤 점심 식사까지도 얻어먹지 못하고 마치 쫓겨나듯이 백악관을 나오게 된 젤렌스키. 그래서 노딜 회담이라는 그 결과까지 나왔죠. 뭐 광물 협정 하나도 못했고, 뭐 안전 보장 받지도 못했고, 여하튼 아무런 협상 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딜 협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백악관에서 쫓겨나듯 나오게 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다음날 곧바로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유럽으로 달려갔습니다. 영국 런던에 도착해서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백악관에서 모욕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6시 25분 영국 총리실인 다우닝가 10번지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이번에는 아주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복장은 전날 백악관에 입고 간 그대로 그 복장 그대로 입고 갔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한 스타머 총리는 그와 따뜻하게 포옹을 하면서 아주 등을 두드려 주기도 했습니다. 보란 듯이. 네. 실내로 자리를 옮긴 스타머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을 했는데 일단 스타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전역에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영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로 우리는 여러분의 지지를 믿는다 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다음 날인 이제 일요일, 어제는요, 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같이 다 모여서 긴급 정상 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와 그 유럽 안보에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회의는 비공식,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지 않고 이제 그 비공식 그리고 죄송합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제 영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옛날 말이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 뭐 이런 말. 그 말을 그대로 좀 갖다 붙여서 제가 좀 차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미국에서 뺨 맞고 유럽에서 위로받은 그런 셈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특히 영국은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과의 접견도 젤렌스키와 만들어줬습니다. 영국에서는요, 그 외국 정상이 왔을 때 늘 영국 국왕과 접견하는 자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 국왕 아련까지는 하지 않는데 이 외국 정상을 국왕 아련까지 해준다라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당신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젤렌스키의 국왕 아련은 젤렌스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뺨 맞고 영국에서 위로받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본격적인 정권 교체 압박을 어제부터는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백악관 트럼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서 어제 정권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말씀드렸다시피 설전 끝에 그리고 고성 끝에 당초 예정됐던 뭐 광물 협정도 하나도 서명하지 못한 채 노딜로 파국으로 끝나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드디어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정권 등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너 아웃, 너 빨리 나가. 나 너랑 협상 안 해. 뭐 이런 거죠. 마이크 waltz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 미국은 우리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그리고 러시아와도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낼 능력이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지도자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멋있게 말했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이렇게 손잡고 또 전쟁을 좀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젤렌스키 아웃 이 얘기입니다. 너 나가. 네. 이 발언에 앞서서 이제 왈츠 보좌관은 서방의 2차 세계대전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거죠. 뭐라 그러냐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 뭐 승리로 끝났지만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선거에서 패한 뒤에 물러난 일이 있다라면서 하나의 뭐 샘플 케이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전쟁도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주제에 왜 거기 아둥바둥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빨리 나가 이런 얘기죠. 전쟁을 이유로 선거를 미룬 채 임기가 지나도록 집권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도 물러난 윈스턴 처칠 전 총리를 대비시켜서 압박한 것입니다. 네, 이에 그 진행자가 왈츠 보좌관에게 또 묻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사임을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당신의 말이 그런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종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백악관은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성향의 지도자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백악관으로 불러서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또 망신당한 젤렌스키가 언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장면을 계획대로 연출한 백악관은 이제 다음 플랜인 젤렌스키 아웃, 젤렌스키 축출 정권교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젤렌스키가 과연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치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 뭐 전쟁 중인 나라의 얘기를 갖고 이렇게 드라마라는 표현을 내서 뭐 신뢰가 됐다면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나라의 전쟁 상황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또 이런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드라마틱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작금의 상황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드라마의 내일 편은 또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요, 지난 주말 젤렌스키가 그 정장을 입지 않고 백악관에 왔다고 모욕을 당했는데, 그 역사적인 선례를 보자면 앞서 그 마이크 왈츠 안보 보좌관이 한 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도 1945년 선거에서 패한 뒤 물러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을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너도 좀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를 압박하기 위해서 윈스턴 처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윈스턴 처칠 총리도요,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그 복장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윈스턴 처칠은 카키색 점프수트 차림으로, 점프수트 그러니까 뭐 공군 조종사가 입는 옷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공군 조종사는 좀 멋진 색깔인데 이제 카키색이에요. 그 약간 그 모래 색깔, 흑색 비슷한 거, 그런 흑색 그 수트, 점프수트 차림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을 찾았었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은 상하이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따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점프수트를 늘 즐겨 입었었습니다. 벽돌공들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이런 옷을 많이 입었대요. 그래서 벽돌공들이 입는 옷을 본따서 만든 처칠 수상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옷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때 사이렌 수트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전쟁 중이니까 공습 사이렌이 막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잖아요. 그래서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빨리 옷을 입기에 아주 편안하다, 좋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사이렌 수트. 윈스턴 처칠은 1942년 1월 전쟁 중인 나라의 지도자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에 갔을 때 정장을 입는 것은 우리 내국, 우리 영국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 그 사이렌 수트, 흑색깔의 그 사이렌 수트, 그것을 입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벽돌공들이 많이 입는 그 옷을 입고 백악관을 갔었습니다. 처칠의 그 벽돌공 같은 사이렌 수트는 괜찮고 젤렌스키의 검정색 두꺼운 스웨터는 안 된다라는 것인지, 아무튼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왈츠 보좌관이 윈스턴 처칠을 좀 본받아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본받는 건 좋은데 윈스턴 처칠도 그때 막 흑색깔 점프수트 입고 그냥 왔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도 별말 안 했는데 왜 젤렌스키의 그 검정색 두꺼운 스웨터 입은 것은 문제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계와 외교가에서는 이렇게 머리 아팠던 지난 주말,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는요, 아주 좀 자랑스러운 그런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미국의 우주 민간 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 많죠. 일론 머스크 갖고 있는 스페이스 X도 있고, 그런 그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또 다른 민간 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주말에 쏘아 올린 무인 달 탐사선 블루 고스트라는 이름의 달 탐사선이 어제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가운 소식인데 왜 제가 우리 한인들도 자랑스러워할 만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스토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우주 기업의 CEO가 바로 한인입니다. 제이슨 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인입니다. 자, 그래서 달 착륙에 성공한 직후 이 파이어플라이의 한국계 CEO인 제이슨 김은 공식 발표를 직접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달에 착륙했을 때를 포함해서 우리 그 우주선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달에서 마치 시계 장치가 딱딱 맞아떨어지듯이 정확하게 임무를 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달 흙먼지를 부츠에 묻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이슨 김 CEO는 블루 고스트라는 이름이 붙어진 우주선이 안정적이고 똑바로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블루 고스트의 달 착륙 과정은 텍사스주 오스틴 근처 이 파이어플라이의 관제 센터를 거쳐서 나사의 스트리밍 채널 등으로 온라인 생중계되기까지였습니다. 블루 고스트는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어서 약 30분 만에 이 우주선에서 촬영한 그 달 표면의 사진 등 각종 관측 데이터를 지구로 성공적으로 쫙 전송을 해서 보냈습니다. 자,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달로 보내서 달 표면 착륙에 성공시킨 것은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의 또 다른 우주기업 인투이트 머신스가 지난해 2월 오디세우스를 달 남극 인근 지점에 착륙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그 오디세우스는 달 표면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달에 착륙을 했지만 넘어지면서 착륙했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단축이 됐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낸다든지 이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서 부분 성공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번에 제이슨 김 CEO가 이끄는 회사의 이 블루고스트 우주선은 거의 완벽하게 달에 착륙했다라고 이제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민간 달 탐사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평가를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데 최앞에서 진두지휘한 게 바로 우리 한인 제이슨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사는요, 요즘 이제 뉴스를 보시면 나사가 쏘아 올린 우주선이 착륙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무슨 민간 우주선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나사는 언제부턴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달 탐사선을 나사가 직접 개발해서 쏘아 올리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민간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개발하도록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런 방식이 정부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고 또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민간 달 탑재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가 이제 우리 쏘아 올릴 거야. 그러면 나사가 몇 가지 그 임무를 좀 가면 이것 좀 해줘. 가면 성공하면 이것 좀 해줘. 그럼 우리가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에 파이어플라이라는 회사까지 이제 나사와 이제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런 민간 기업이 미국이 3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이어플라이 그리고 인투이티브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 X 등 대표적으로 이제 3개의 민간 우주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파이어플라이가 제이슨 김 CEO의 리더십을 갖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달 착륙에 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게 거기서 사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흙을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파이어플라이는 지난해 10월 제이슨 김이라는 우리 한인을 CEO로 영입해서 회사 경영과 기술 개발을 다 맡기고 재정비했습니다. 제이슨 김 CEO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방위산업 업체죠. 노드롭 그루먼이라는 회사에서 있었고 또 레이티온이라는 회사 등을 거쳐서 이 보잉의 자회사인 밀레니엄 스페이스 시스템즈의 CEO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파이어플라이라는 회사의 또 CEO로 스카웃돼서 이번에 자기 임무를 충실히 성공적으로 해낸 자랑스러운 한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난주 한 주 내내 그냥 엉망진창이었죠. 완전히. 그래서 전 말씀드렸죠. 그냥 보기도 싫었다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다가 며칠 동안 안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아침부터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즉 가상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쌓아놓겠다, 사서 막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 전략 비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심이 될 것이며 그 외에 한 3개 정도의 코인도 더 활용될 것이다 라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거명한 겁니다. 우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리플이라는 코인과 솔라나라는 코인, 그리고 카다노라는 코인, 이 세 가지도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이제 매우 중요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 되는 석유 같은 게 뭐 나라에서 비축해 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60, 70년대에는 한국에서 쌀을 비축해 놓고 있듯이 뭐 미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식량 다 이렇게 미리미리 비축하잖아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석유 같은 것은 이 비상시에 국민들이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상시에 어떤 군사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국가 전략 자산으로 미리미리 비축해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미국이 막 사들여서 비축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솔라나, 그리고 카다노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으로 아주 결정적인 말도 했습니다. 나는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랑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비트코인은 갑자기 반등세를 하더니, 제 기억에는 그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뭐 84,000, 하나에 84,000불 뭐 이렇게 하더니 어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95,000불이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티그룹이 한순간의 실수로 한 어떤 고객의 계좌에 하루에 순식간에 81조 달러를 보내버렸습니다. 81달러도 아니고 81억 달러도 아니고 81조 달러. 이게 하나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안 나요. 뭐 몇천 경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달러로 하면 81조. 네. 그렇게 송금을 했다가 부랴부랴 뒤늦게 취소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CNBC 방송은요, 지난해 4월에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시티그룹 소속의 직원들의 엄청난 실수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 직원은 고객 계좌에 280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280달러를 보내려다가 어떻게 실수로 81조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담당 직원과 거래 확인 담당 직원 모두 이 오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즉 발견하지 못했고, 해당 거래는 다음날 영업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처리되는 것을 정말 마지막 순간에 모면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이 고객한테 갈 뻔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걸 그 고객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행히 이제 은행 계좌 잔액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세 번째 직원이 송금 90분 만에 오류를 잡아냈고 수시간 후에 송금이 취소되었습니다. 시티그룹 측은 이 사건이 은행이나 고객에게 미친 영향은 결과적으로 없었지만 결국은 은행의 내부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번 외에도 지난해 이 시티그룹에서는 이 아슬아슬한 실수가 한 10건 정도 더 있었다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금액 처리 오류를 바로잡아서 자금을 회수 확인을 했지만 총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정말 송금을 해서 그 사람이 쓸 수 있게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 시티그룹은 그런 잘못된 오류로 10억 달러를 날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산적으로 숫자로만 본다면. 자, 이처럼 10억 달러 이상의 송금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은행 산업 전반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컴퓨터 시스템을 정말 개선하고 손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한국 항공사 여객기 안에서는요,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죠? 지지난주인가요?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나? 네, 좌석 위 수화물 선반 속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리튬 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준안은 이제 지금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있었죠. 그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에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기내에서는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그 선반, 머리 위에 선반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 뒷자리가, 나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앞이죠. 앞에 있는 좌석 파켓 같은 거 있죠. 왜? 그쪽에 이제 넣어놓고 있다든지 내가 하여간 볼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요. 자, 100와트시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와트시라는 것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100와트시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더 용량이 큰 100에서 160와트시 배터리는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는 게 2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신고하고 2개까지 허용됩니다. 반면 160와트시 이상의 배터리는 기내에 갖고 탈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 그럼 이건 이제 한국 국적 항공사의 얘기인데 미국 항공사의 얘기는 어떤가? 뭐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100와트시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한국처럼 대부분 기내 반응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5개로 모든 항공사에게 5개까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각 항공사별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항공사는 100와트시의 경우에 뭐 3개까지 가능하고 어떤 항공사는 5개까지 가능하고 어떤 항공사는 미리 보고하면 5개 이상 뭐 6개, 7개까지도 가능하고 조금씩 다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배터리, 나머지 용량, 뭐 중간 사이즈, 대 사이즈는 한국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끝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100세 할머니가 생활용품 판매 매장에 매일은 아니죠. 일주일에 며칠씩 출근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한 사연이 알려져서 그 스토리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 사는 올해 100세 된 할머니 조클레타 윌슨이라는 할머니는요, 일주일에 3일 홈디포에 출근해서 일을 하십니다. 윌슨 할머니는 스스로를 아침형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탁 타서 멋지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꼼꼼하게 화장을 한 뒤에 직접 차를 몰고 홈디포로 출근합니다. 윌슨 할머니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홈디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럼 출근해서 몇 시부터 일하냐? 아침 6시부터 일합니다.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멋지게 화장하시고 그리고 6시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서 6시부터 홈디포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하루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데 매장에 있는 그 계산대에 서서 4시간 동안 꼬박 서서 근무를 하십니다. 윌슨 할머니는 지금 홈디포의 최고령 사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슨 할머니는 나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자신을 중요하게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면서 매장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짓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매장을 찾는 손님들과 느끼는 유대감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수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급여보다는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라며 일어나서 움직이고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할머니는 또 다른 장수 비결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 기자의 질문에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나의 장수 비결입니다. 홈디포에 와서 일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로 축약해서 말한다면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나의 장수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윌슨 할머니는 과거에 유방암을 이겨낸 경력도 있고요. 현재도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용수로 일을 했다는 이 윌슨 할머니는 지금도 쉬는 시간이면 집에 와서 춤을 추면서 취미 활동을 계속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서 춤을 추는 그런 취미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고령의 노인들이 일이나 취미 또는 어떤 활동 또는 아니면 자원봉사 등등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것이 장수 비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데보라 카 사회학과 교수는 바쁘고 활발하게 지내는 것이 노인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며 바쁘게 지내는 사람은 외로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외로움은 우울증과 치매, 심장병 등의 위험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다.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외로움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들이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노인의 건강 이상 여부 등을 또 빨리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돈 버는 일이 꼭 아니어도요. 무언가 매일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좀 많이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집에서도 매일 무언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것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거랑 아주 크게 다르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많이 움직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